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미리 찍어놓고 저는 한 3일간 쉬었는데요. 3일 쉬니까 그냥 접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근에 HLB 주가가 하락하니까 남 탓하는 분들 덕분에 유튜브에 흥미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금방 지루함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한 우물 파야 하는데 저는 덜 성공하더라도 제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모두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코딩, 유튜브죠. 저는 시즌마다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열심히 하다가 질리기 시작하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가 질리면 주식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주식이 질리면 이제는 코딩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중독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죠.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올려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오늘 돈 잃어서 슬그머니 다시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원천 차단용으로 공개하는 게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단타 계좌인데요. 금요일이라 어려운 장인데 오늘만 실현 손익 30만원에 한 종목 수익 10만원 상태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중에 주식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스캘핑 타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HLB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함께 공부하는 영상이죠. 전체 공개로 아마 스윙을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영상이 되겠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하는 중입니다. 일명 줄인이죠. 다만 제 매매 영상과 매매 기법은 멤버십에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조만간 주가에 대한 통계 분석과 인공지능 분석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중요한 정보들도 멤버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공개를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엄청납니다. 아마 공개되길 원치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 버튼이 뜨죠. 댓글 옆에 마크가 있으신 분들이 바로 멤버십이신 분들입니다. 한 달에 12,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요. 항서제약 아스코도 보겠습니다. 6월 1일자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캄레니 주막과 아파티니 병용요법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슈왕 AI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네요. 보통 이름을 붙인다는 건 자주 부를 때 붙이죠. 우리가 강아지한테 이름을 붙일 때도 강아지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항서제약이 슈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앞으로 캄레니 주막과 아파티니 병용요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불러야 하는데 이름을 붙여줘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번 아스코에서는 PMS 데이터도 공개됩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하기 따르면 한 기사에서 PMS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 허가받은 신약 중 3분의 1이 시판 후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환자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시판 취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생각보다 큰 숫자죠. 3개 중에 1개가 시판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임상 3상이 끝나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전부 끝난 건 아니라는 소리죠. 왜? 임상 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판 취소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아파티닙의 PMS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건 HLB가 아파티닙을 글로벌하게 시판하게 될 경우에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10년간 시판 허가를 받은 222개 약품 중에 71개 약품이 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머크사에서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는 1999년 시판 허가 후 전 세계의 많은 관절염 환자에게 처방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시판 후 안정성 조사 PMS 과정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2004년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1999년에서 2004년이니까 5년간 시판되었는데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PMS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대로 판매 중단입니다. 바이옥스의 성분명은 로페콕시브였습니다. 이 바이옥스는 2004년에 철수가 된 상태인데요. 화이자가 하필이면 똑같은 작용 기전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줄이면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는 성분명이 세레콕시브인데요. 머크사의 로페콕시브와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작용 기전이라 그렇습니다. 머크사의 로페콕시브가 심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심혈관계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HLB가 항서제약의 성공을 바라보면 임상시험을 바라보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화이자 입장에서는 이미 머크사가 같은 작용 기전의 약물로 실패하는 걸 눈으로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같은 작용 기전이긴 해도 약물은 달랐죠. 그래서인지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HAB 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의 아파티니까 똑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성공했다면 HAB도 성공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왜? 같은 약이니까요. 단지 실패할 수 있다면 임상시험 디자인에 실패할 겁니다. 아무튼 화이자의 세레콕시브는 머크사의 로페콕시브와 같은 작용 기전이지만 다른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심혈관계 문제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 심혈관계 문제는 2004년에 머크사의 바이오옥스를 시판허가 취소하게 만들었던 부작용이었죠. 2004년에 바이오옥스가 퇴출 절차를 밟는 동안에 FDA는 화이자에게 안정성 임상연구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옆 동네 친구가 실패하니까 나한테 불똥이 튄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화이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 데이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앞서 나갔던 머크사의 실패가 없었다면 화이자도 모르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컨드 무버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퍼스트 무버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가지 실수들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또한 빠르게 퇴출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세컨드 무버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므로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지 못하는 만큼 효능과 부작용에서 앞서 출시된 약들을 압도해줘야 할 부담감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은 없다고 인증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임상시험 말고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는지 검증할 임상시험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환자 수는 24,000명이었습니다. 이게 다 돈이죠. 1차 목표가 심혈관계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머크사의 관절염 치료제에서 나왔던 부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이 부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전적으로 머크사의 관절염 치료제가 PMS 결과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관찰되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FDA가 추가 임상을 요구했다는 건 적잖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2005년 당시 기사를 보면요, 바이옥스 부작용 파동이 충격파를 줬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옥스는 2004년에 퇴출되었고 한국 기사로는 2005년 1월에 나왔습니다. 왜 충격이냐?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신약인데 FDA가 간과하고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2004년 퇴출당할 당시 머크사의 바이옥스 매출은 2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었죠. 히트 상품이었는데요. 머크사 입장에서는 뼈아프겠습니다. 앞으로 본전 이상으로 크게 뽑아먹을 수 있는 신약이었는데 퇴출당했죠. 세 줄 요약입니다. 2004년 머크사의 바이옥스는 PMS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퇴출당했습니다. 2004년 머크사의 바이옥스 매출은 무려 2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아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홈페이지의 뉴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파트니까 캄레리주맙 병용요법의 이름은 슈앙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